임대인의 하자수선 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이게 이제 판례가 좀 있는데, 뭐, 일단은 그 사례를 좀 잠깐 볼게요. 임차인한테 이제 목적물을 인도했는데, 인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있었고, 그 임대인이 그걸 몰랐답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임대인이 제가 하자를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수선 의무가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잠깐 그 민법 부분하고 판례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자, 일단 민법을 잠깐 좀 보면요. 보통 임대차는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데에 그 자료가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민법에 보면 임대차에 관한 사항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여기서 623조 임대인의 의무가 있거든요.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한테 인도하고 계약 존속 기간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게끔 유지를 해줘라.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보존 행위나 뭐 인용 의무, 이거는 뭐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이 거의 못한다. 당연한 거죠. 이거 보존이 안 되면 뭐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뭐 벽이 무너지려고 해요. 당연히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이 싫어요라고 거부할 수 없겠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나 해제, 뭐 이거는 이제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오겠죠. 당연히 임차인이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를 해서 이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상황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그 문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임차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뭐 문제가 생겼어요. 보통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면은 하자 보수 기간이 있으면 관리실이나 뭐 하자 보수센터나 이런 데 얘기를 해가지고 수리를 요청을 해달라고 하겠죠. 임차인이 살고 있으니까 임차인이 보통 문도 열어주고 또 수리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항상 이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데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 차냐, 3년 차냐, 5년 차냐, 뭐 10년 차냐 이런 그 기간이 있어서 그 사이에 하자 보수를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임차인이 살고 있는 동안에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여기서 나오는 필요비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익비라는 표현이 나와요.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했대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이게 한하여, 이게 하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마도 강행기간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하나여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해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서 이 상당한 기간,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써서 그걸로 이제 상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을 경우에 임대인 청구를 해서 기간을 연장해달라,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럴 때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비가 뭐고 유익비가 뭐냐? 임대인의 하자 수선 의무의 범위를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비가 뭐냐? 간단하게 해서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가 있다 그러면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된대요. 그러면 당장 추워서 작동 못 하죠. 자, 그럴 때 수리를 해야 됩니까? 수리를 해야 되죠.
이럴 때 막 임대인이 와가지고 문 열어주면 임대인이 와서 돈을 내고 이게 아니잖아요. 보통 임차인이 그 수리비를 대신 내주고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필요비입니다. 필요비. 자, 그 다음에 전기시설. 예를 들어 또 전기시설. 전기가 나갔대요. 그 전기시설이 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수리비 또 나가겠죠? 이거 필요비입니다.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죠. 유익비라는 게 뭐냐, 임대차,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상가를 예를 들면, 임차 상가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한 중에 그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을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비용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 종료할 때 시점에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현존한 때 한정해서 이게 소위 가액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가액이 현존했다라는 거를 가정해서 그런 거에 한정해서 임대인의 선택에 의해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의 선택이라는 거는 임대인이 허가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 유익비를 지출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약서의 특약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이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해요. 그걸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까 그 잠깐 설명드렸듯이 유익비라는 건 그 자체를 이제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일러 수리가 아닌 보일러를 아예 새 걸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건 당연히 가액의 증가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그야말로 뭐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들어와가지고 전기시설 자체를 통째로 갈아야 된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인 허가를 받아서 당연히 그 전기시설 통째로 이제 수리를 한다, 교체를 한다. 이거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비인데 이게 이제 몇 가지 좀 쟁점 사항이 좀 있어요. 유익비 같은 경우는 임대차에 지금 그 임대차 하는 동안에 그 임대인의 하자 수선 의무의 그 범위를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익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비는 수리비니까 그때그때마다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이. 자, 그런데 이 유익비는 그때그때마다 바로 상환 청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지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익비라는 거는. 근데 이제 이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을 요청을 하면 당연히 뭐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겠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유익비가 과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임대인이 허한 경우, 그러니까 임대인이 선택한 경우에 한정해서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유익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는 반드시 6개월 날, 그러니까 그 건물을 임대인이 인도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그 건물을 인도받았다고 그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그 상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유익비 상환 청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은 어느 기간을 정해놓잖아요. 그럼 그 기간 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정한다라는 표현은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나 일반 주택 임대차를 진행할 때 유익비 상환에 대한 그 부분은 특약으로 그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이를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니까요. 특약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이지만 서로 협의해서 이거는 계약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라는 거는 포기하기로 한다. 그럼 결국 사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이거를 그때그때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약이 들어가게 되면. 특약이 안 들어갔다. 그럼 당연히 유익비 상환 청구는 가능하겠죠. 당연하지만 임대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이렇게 뭔가를 교체를 하거나 그러니까 가액의 증가가 생기는 그런 작업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유익비에 대한 부분을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에 대한 이익비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상가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종전과 같이 임차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세 갈 수 있는 거죠. 이때 점유 기간 동안에 차임 상담이 있죠.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이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유익비상환 청구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것도 또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유익비랑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한번 다음 시간 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뭔가를 설치를 했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리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자수선의 범위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자, 판례를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이게 이제 94년도 제가 다 찾아놨어요. 이거 찾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제 2094년 그러니까 1994년도 12월 달에 난 판시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의 정도, 수선 의무 범위 해석 이런 내용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속, 존속,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목적물에 대한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뭐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 수선 의무가 없죠.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 계약에 정해진 임차인이 계약에 정해진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원론적인 수선 의무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요 내용이 이제 좀 뭐 내용을 다 읽어보면 재밌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다 하게 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짧게 이제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내용과 같은 거예요.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걸 수선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 그러니까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체는 쭉 내용이 그런 내용, 결론이 그런 내용인데 뭐 집중 호우 때 뭐 붕괴가 되면서 공장 내부까지 들어와서 원자재 기계 뭐 이런 것들 훼손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처리를 해줘야 되냐 뭐 이런 제반적인 뭐 내용들이죠. 그래서 결론은 두 번째 판례의 결론은 그거죠. 임대차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 방해받을 정도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사안이에요. 당연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뭐 이제 시를 사례인데 한 2년 전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매장인데 무슨 매장이냐면은 그 가구 매장입니다. 가구 매장. 가구 매장인데 이제 그게 1층은 전부 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2층 같은 경우는 창고식으로 해서 이제 쫙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 물건들을 다 올려놓고. 근데 이제 이 건물이 굉장히 건물이 크겠죠. 당연히 그 가구 공장이니까. 가구 매장이니까. 근데 어느 날 집중호우로 비가 엄청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층의 일부에서 이게 물이 샌 거예요. 물이 새가지고 이제 그 창고 공간으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가구를 못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임대인이 처리를 해줬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그런 사안입니다. 임차인이 그때 당시에 그 3기 이상의 임차료를 내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원만하게 합의를 했겠죠. 이제 그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협의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주려고 했죠. 예,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안은 뭐 대충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인데 제일 마지막 내용이 그 한정적 표현인데 이제 일부만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 이제 뭐 당연히 잔금받거나 목적물을 인도했겠죠. 인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임대인 수선 의무가 당연히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적극입니다. 아니, 적극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임대 목적물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한정입니다. 한정. 이 내용 한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인 게 아니겠죠. 그래서 자, 여기 네, 이겁니다. 지금 결론이 판결 여지가 이건데, 지금 해당하는 내용이 임대인이 기책사유, 잠깐 읽어볼게요. 임대인이 기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 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민법으로 돼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를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의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지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그 상황을 확인했을 때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를 목적물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 사용을 하다가 이거 저기 계약 해제달라, 이거는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정 적극으로 나온 이유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내용인데,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임대인한테 지체 없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었고, 임차인 또는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하자에 대한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물론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타당하겠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 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이 다가구주택인데 그 천장에서 또 물이 떨어진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임대차 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임대차 기간에 드러난 하자만을 의미하는 건 분명히 아니고, 임대차 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를 한정하지 않고 이미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인의 하자 담보 책임의 그 범위까지 쭉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그 상황을 쭉 이제 읽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 사건 기간 동안 수시로 이 사건의 목적물 특히 딸이 쓰던 작은 방, 거실 천장에 물방울이 고이기 시작해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뭐 창문에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곰팡이가 심하게 생겼대요. 뭐 그런데 또 임차인은 또 임대차에 해지 통보를 또 한 적이 없다. 쭉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실제적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그 임대인 하자담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가 대충 나와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 판례는 세 가지 내용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